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토론 마련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언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신뢰하지 않았지만 요즘 언론의 보도 행태는 과연 언론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극우 세력들의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언론의 보도는 더욱더 충격을 줄 때가 많은데요. 표현의 자유라고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반드시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하는지 언론계에 몸담았던 세 분 저널리스트 모시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강은 전 한겨레신문 사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 이필재 전 중앙일보 기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필재입니다. 그리고 MBC에서 2580 CP로 활동했던 송여운 전 MBC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하나를 띄워드릴 텐데요. 지난주입니다. 광주에서 극우 집회가 열렸는데 그 현장에서 어떤 신문이 저렇게 뿌려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다.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무관한 가짜다. 스카이 이데일리라는 곳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카이 이데일리를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매우 문제가 많은 언론인데 발행 부수도 적고 영향력도 거의 없으니 오히려 저걸 다뤄주는 것이 매체의 힘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5.18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필재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극우 집회에서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다라고 카피를 뽑아서 낸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건 가짜 뉴스도 아니고 조작입니다. 조작. 이미 네. 저 문제는 지만원 씨가 제기해서 실형까지 2년인가 받아서 보유까지 했던 일입니다. 전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일입니다. 저걸 보도한다는 것은 가짜 뉴스 차원을 넘어서 그 조작입니다. 조작. 네. 이거는 그 분명히 단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단죄를 해야 될지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저 매체가 자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확인됐던 게 MBC 뉴스 특보를 북한의 대남 공작과 연결을 지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송여운 기자님. 그럼 MBC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MBC 기자 출신이신데 뉴스 특보가 어떻게 북한의 대남 공작과 연결이 되느냐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주장하고 퍼뜨리는 사람들도 아마 그게 허위, 가짜라는 거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허위, 가짜를 계속 퍼뜨리는 거는 그런 허위, 가짜에 목말라하는, 기다리는 확증 편향에 포획된 사람들이 자기들 편 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계속 그 올감해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러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5.18에 대해서는 이미 저거는 법원에서도 저거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이미 그 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거거든요. 그리고 보수 정치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꺼내서 망언이라고 해서 그 정당이 사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미 끝난 일인데 또 들고 나오는 거는 저거는 몰라서 무지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도, 선동하려는 그 어떤 자기들 그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강화시켜야 될 뭔 그 재료가 필요하니까 계속 던지는 게 아닌가.
문제는 그래서 의도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네, 효능감을 맛보는 것 같아요.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더 확산되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광주 폄훼,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우파 세력에 어떤 정치적 위기가 몰려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이 조짐이 보이는데 가령 이미 광주 항쟁의 이 문제는 우리가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될 정도로 우리 사회적 사회에서 합의가. 모든 합의가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죽을만 하면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저 스카이데일리가 저런 식으로 일면 톱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저런 사안이 터졌을 때마다 과거에 가령 지만원이 헛소리를 짓거릴 때마다 이걸 누가 받았었습니까? 조중동이 받았었죠. 그리고 제일 앞장선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요번 저 광주 집회에서도 조선일보는 저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완전히 뒤바꿔서 왜곡해서 보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가령 사람 모인 것부터 이쪽 탄핵 찬성 집회, 광주 시민들의 집회는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한 2만 명이 왔고 저쪽은 알다시피 수백 대의 버스로 교도들을 광신도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 집회입니다. 근데 그 집회는 조선일보에 보면 거기는 3만 명,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 10,000명. 네. 이렇게 숫자부터 왜곡하고 그리고 그것을 종이신문 주요 면에 버젓이 내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잠해졌다가도 또 좀비처럼 살아나게 되는 것. 그런 그 핵심 먹잇감을 던져주는 게 기존의 이 수구적인 그런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변화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윤석열 탄핵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전혀 우리 사회가 이미 하나로 일치돼서 단죄해야 될 그런 그 여론이나 여론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그래서 갑각증이 일어나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게 내란 중계가 아니라 내란을 극복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언론이 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본론에서 다룰 것인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극도의 확증 평양 언론이 저런 걸 가지고 사실상 이제 여론을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저걸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이제 제대로 좀 알려보자는 것인데 문제는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언론이 이것을 이제 받아 쓴다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국힘이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 한 언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특정 보도에 의하면 이러면서 이제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광주에 가서는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 검증도 끝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는데 이걸 다시 끌고 나왔다라고 이제 하는 것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저기가 인터넷 언론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론으로 인정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이제 지금 다루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송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는 게 그 존재하는 이유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언론의 자유지. 네. 언론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려고 있는 게 그 언론의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지금처럼 스카이데일리에서 저런 식의 어떤 그 저거는 뭐 저 언론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기관지 같은데 말이죠. 언론의 자유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저건 언론의 자유가 선동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목적이 있는 건데요. 거기도 확고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저건 언론이 아닙니다. 저것까지도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어서 광주까지 세 과시하는 거는 일반 대중에게 이쪽 편이 다수야. 이를테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보다 윤석열은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아니야 탄핵은 정당했어 야당이 잘못이야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지 않다 더 많다
이게 여론조사도 그렇게 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동원해서 그 세부화시도 하고 그러면서 군중 심리, 부활에 동안은 군중을 계속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저게 나왔다는 거는 저는 기자로 살면서 가장 나쁜 것 중 하나 우리 망국병으로 하는 게 이게 지연 학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나쁜 게 지역 감정입니다. 저는 그거 건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건 좀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 행위인데 그러면 저 언론이 이제 뭐 언론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선거 부정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나서 자 99명을 중국인들이 와 있었고 이것을 데리고 지금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다 이제 강제로 데려갔다. 이제 이런 이송했다. 거, 예, 이제 미군이 이송했다. 미군이 이송했다. 이제 이런 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나 정보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틀린 거 아니야라고 해서 계속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진짜로 극우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원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언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외형을 취하고 있지만은 제호부터가 우리 사회에서 스카이라는 게 함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또 2대1이라는 기존 매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결합한 그런 브랜드인데 마치 떴다방처럼 만들어진 언론 같습니다만은 저는 언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우리가 스픽스 유튜브입니다만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유튜브의 경우는 이건 그 언론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 가운데도 언론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이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그 조작, 허위, 그러니까 보도란 말도 붙이기 어려운 그런 그 기사를 쏟아내는 이런 언론들은 언론이 아니라고 보고 언론계는 상호 비판을 통해서 이런 그 자정을 해야 될 뿐더러 당국은 당국대로 제재를 해야 되고 시민사회가 또 이런 언론들을 갖다가 그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루지 말자. 저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광주 현장 딱 집회를 보니까 저렇게 뿌리고 보는 사람이 있고 사진으로 찍혀서 나오는데 우리가 다루어도 되긴 됩니까? 뭐 저도 기자 출신, 선배님도 기자 출신이신데 저걸 노리는 건 아닌가요?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냐면 마약이라는 게 자극이라는 게 그거를 마약에 한번 취하게 되면 예. 강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잖아요. 예. 조선일보와 극우 유튜버가 지금 경쟁합니다. 경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증 편향에 취한 사람에게는 자극의 강도를 계속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보던 사람들이 자꾸 극우 쪽으로 가는 거는 그쪽에 자극이 더 강하니까 더 강한 자극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광주 금남로에서 저런 찌라시가 뿌려졌다는 거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자극을 주면 거기에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나오니까 돈 따라서 자극 따라서 계속 움직여가고 그럼 언론이 그거를 견제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돈 따라서 같이 그거는 경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언론 윤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확인된 사실을 보도하라. 일방적 주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라거든요. 언론윤리 제1조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거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느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도를 못 하잖아요. 보도를 못 하면 그거를 원하는 그 우중들에게는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걸 제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안 하고 계속 나오겠지만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런 게 있었어 하고 그냥 전달만 다 강한 어조로 더 강하게. 그러면은 거리에 나와 있는 이 우중들은 이성적인 시민이 아니라 그냥 거의 미친 군중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보도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할 수 전원도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거냐 뭐냐면 그러니까 99명 선관위에 99명이 중국 간첩이었고 미군이 체포해서 오키나와로 이송했다. 아니 그거 미국 전화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예. 아니 전화 한번 해보면 되는 건데 미국 대사관에 하든지 예? 아무도 아니, 국방부에 전화하든지 예. 이 사실 사안에 확인은 절대 대해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교차 취재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건 가공의 기사였기 때문에 확인하고 말 그런 단계도 제가 거치지 보기에는 않았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예. 않는. 그래서 아까 그래야 팔리니까. 이런 언론을 다뤄야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제한적으로 정교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때 가령 그
지금 이 스카이 이데일리가 이런 보도를 통해서 구독자 꽤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업적 동기도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많이 뭐 네. 들어왔다는 이제 소문도 이거는 있고. 보도가 아니고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자 집단 당연히 언론이 다뤄야죠. 자, 그럼 다루는데 그럼 여기에서 스펙스 한번 나왔어. 그 대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문 기자 출신이고 또 초대 노사모 멤버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언론의 행태,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로 종북 좌파가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다.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인터뷰를 했던데 그 사람도 여기 와서 그러면 한번 우리 따져보자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예, 한번 토론해야죠. 한번 오라고 할까요? 네, 오라고 오라고 해서 하시죠. 예. 이 사람한테 그 물으면 된다. 사실 확인했느냐? 확인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절대 안 나오지. 난 취재원에게. 절대 안 나온다고 절대 하십니까? 안 나오죠. 아니 이 사람들 아니, 나와서 아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면 뭐 수만 명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테고 그쪽에 있는 뭐 관계자도 보면 아니 나와서 토론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스카이 이데일리의 보도 행태나 내용이 정말로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한번 네. 모셔보고 싶다는 아, 공개-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공개된- 토론을 네. 예. 네. 공개된 여론의 그 자유시장에서 예. 네. 진실을 나오겠죠? 다투게 되면은 예. 사실과 진실을 다투게 되면은 그건 그 감춰진 것과 휜 것과 구부러진 것들이 그대로 다 대중한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실과 진실이 다가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공의 기사를 만든 스카이 데일리 쪽 사람들이 이런데 초청을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독자나 시청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이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 확인했냐면 했다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했느냐? 내 취재원에게 했다. 그게 네. 누구냐 그러면 취재원 밝힐 수 없다. 우리 흔히 취재원 밝힐 수 없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야 될 경우가 있지만 예.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내부의 깊숙한 비리 같은 거 그걸 보도했을 때 그 사람의 신변에 어떤 불이익 그 어떤 안전에 위협이 있을 때만 그 취재원을 보여주고 익명으로 보도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익명이 아니라 실명 보도가 많습니다. 언론 윤리에서도 그 정보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지를 밝히는 게 언론의 윤리입니다. 누구에 따르면 실명으로 보도해야 되는 정도 거지 스카이 이거는 데일리나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 예, 아닙니다. 예, 예. 그 광주에서의 집회했을 때 일면 톱으로 광주를 폄훼하는 그 기사, 네. 그다음에 99명 미군 납치 뭐 조사, 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은 우선 정부에서 신문, 인터넷, 언론을 관장하는 정부기구,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심의기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에서 반드시 경고를 해야죠. 일단은. 그리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예. 수사 당국에서는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돼요. 예. 이런 게 내란이에요. 이거 내란 선동이에요 이런 게. 신문사뿐만이 아니고 기자, 그리고 이렇게 가짜 정보를 준 제보자, 가짜 제보자, 이게 즉각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 이 공식적으로 그런 행동에 나서야 될 국가기관은 전혀 지금 입을 닫고 있고 아주 소극적으로 경찰이 지금 이 기자를 입건해서 조사하는 정도만 하고 네.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그 오해를 많이 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 혹시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고광은 대표는 원래 이제 정치적 성향이 종북 좌파, 주사파에 가깝고 원래 전체주의 세력 또 알고 보면 이재명 집단과 민주당을 다 지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각본에 서 움직이는 그 집단의 멤버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안을 그렇게 보는 거지. 나는 뭐 내가 들은 이야기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논리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맡아도 오죠. 그러니까 아까 아니, 맞다도 네. 이제 그렇게 아니,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서 토론을 할 때 같이 토론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아니 토론하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바깥에서 이런 문제 제기, 아, 그런 식으로? 건강한 문제 제기를 하면 아 그렇다 우리가 제대로 따져보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 이미 집단적으로 다른 사고를 하고 있고 종북 주사파야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돼 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화의 논리지만 개소리를-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취재원보 얘기를 하셨는데 취재원보라는 언론 윤리가 있습니다만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 취재원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왜 이게. 교차 확인을 하느냐? 언론은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고 나서 이게 과연 팩트인지를 교차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미 미 그 뭐 당국이랄지 미군이랄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팩트가 아니라고. 그런데 수용하지는 않아요. 언론 아닙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좀 소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에 나온 광고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문영배 헌법재판소 이제 권한 대행이죠. 소장 권한 대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비난과 비판 그리고 이제 8인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저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저게 무슨 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 광고에 실리고 거기에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또 밑에 밝히고 있고 자 이거를 이제 광고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받아도 되느냐 저 정도의 광고면 정말로 통제해야 된다. 전 광고가 아니고 예. 공개적으로 테러를 그러니까 테러를 예고하는 거잖아요. 네. 예? 관공서를 습격하겠다. 누구누구들을 우리가 테러로 일단 뭐저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예고를 하는 건데 저게 어떻게 아니 이를테면 삼성텔레비 폭발될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있습니까? 저건 광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디어-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광고 심의 윤리 규정이 있어요. 극심하게 혐오를 네. 하는 유발하는 그런 광고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고 선배가 두 신문사의 대표를 지내셨는데 그러면 그 언론사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광고 요청이 왔을 때 그건 거부해야죠. 거부해야죠. 네. 제가 신문사에 있었을 때는 저런 광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거부합니다. 뭐 길게 얘기할 수는 그러니까 광고 없지만 지면에 대해서 미디어가 책임이 있다. 예, 길게 아니, 저는 광고가 아니고 살해 예고예요. 네. 그리고 공개적인 왜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뭐 지옥에 나오는 화살촉인가? 화살촉. 매달 누구를 그렇게 할 거야? 똑같은 거잖아요. 화살촉이 조선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정론 집필한다는 1등 신문이라는 가장 영향력 있다는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우리는 매달 며칠 어디에 누구를 테러할 거야라고 공개적으로 예고하는 건 저게 무슨 광고입니까 저게? 저 조선일보가 부자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저 광고를 넣는 것은 높은 광고료 수입도 있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파적 이념, 정파적 어떤 노림수 이것을 그대로 공유하기 위해서 지면으로 보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런 광고는 싫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나의 예를 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 식품 주권 미국 소 수입 문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사회가 흔들렸었잖아요. 그때 미국 육류 수출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육류 수출협회에서 어느 날 저희 한겨레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왜냐? 한겨레가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가장 국민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늘 그래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 내용이 뭐냐면은 광고 한 번 실는데 기획에서 10억 원어치를 치르겠다. 그렇게 광고가 들어왔어요, 실제로. 우리 현업 광고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사장으로서. 왜? 우리가 우리 국가 공익을 위해서, 식품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또 한편으로 그 소고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수입업자들의 수출업자들의 광고를 받는다는 게 이건 언론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건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부자고 한겨레는 가난하지만 언론의 그 자기가 가야 될 길 그리고 그 언론의 길이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독립도 하고 그리고 그 독립을 통해서 자유로운 언론 활동이 또 보장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저 조선일보는 전혀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의견 게 아닌 광고라고 거죠. 하는 게 이를테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 52시간이든지 한미 FTA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농민인 나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 보도를 안 해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의견을 이렇게 광고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의견 광고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건 광고가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 뜻에 반하는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헌재 재판관들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축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히틀러 그 히틀러 시대 나치가 하던 겁니다. 길거 자, 백주장 테러하고 그러면, 뭐 이래서 예. 그런 효과를 떠나서 예. 저거는 매면 지면을 그러니까 매수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동아일보는 또 저런 내용은 아직 요번에, 광고를 짓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윤석열의 군사 반란 전에까지만 해도 아스팔트 우파들이 어버이연합, 예전에는 어버이연합 혹은 그 정광훈 그 집단 예. 이런 쪽에서 가끔씩 조중동에 똑같은 저런 의경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때는 같이 실었어요. 같이. 예, 예. 새 매체가 다 실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반란 뒤에는 조선일보만 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조중동이랑 묶어서 얘기하고 이게 이제 정현주 선배 브랜딩인데 저는 이제 조, 콤마, 중동, 예. 조와 중동을 떼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내란을 통해서 분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고립시켜야 됩니다. 고사시켜야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뭐 운동의 목표나 방향은 그렇지만 그 조선일보는 왜 저렇게 하죠? 저게 도를 한참 좀 지나친 것이다, 무리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왜 저런 광고를 실어주죠? 그러니까 상업적 동기와 더불어 지금 그 고 선배가 말씀하셨지 말이죠. 잘 아신 대로 이제 조선일보 사실 가운데 하나가 불편부당이거든요. 네.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편부당은 좌우 대립이 극심하던 당시에 조선일보의 중립지적 성격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밝혀놨는데 말이죠. 이거는 대놓고 지금 그 구구 준동을 하는 거거든요. 불편부당하고는 정말 그 동떨어진 그 행위입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저걸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광고를 내고 의견을 개진하겠는데 그 정도를 받아주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 이 경계선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범죄 아니죠. 행위라는 것과 의견 개진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이 광고 주들의 입장하고 예. 그 광고를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매체사하고 그럼 분명히 입장이 다르죠. 그리고 다를 때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독극물을 매체사로서는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공기로서 지켜야 될 책임 윤리, 그다음에 상도덕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켜야죠. 독극물을 유통시키는데 그 책임이 없습니까? 독극물 제조자도 책임이 있지만은 네. 독극물 유통시킨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독극물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저렇게 그러면 극단적으로 광고를 짓고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는 섬뜩한 내용을 광고로 실으면 조선일보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정파적이 있는 거죠. 아니 상업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광고를 실른다? 자기 지지 기반 같은 지지 기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 맞습니다. 그 기사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조선일보 일면 기사들. 예. 그거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조선일보 기사에 그 다른 매체와 다르게, 그러니까 동아중앙과 다르게 그 조선일보에 많이 나오는 기사가 헌재 그 심판이 규명 신용만 내란 규명 신용만 한다. 헌재가 신용만 한다. 예. 이러면 그 헌재 심판이 졸속이다. 라고 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헌재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헌재는 불신. 그 불신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탄핵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하지 말든가 아니면 최대한 늦추든가 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기사와 아까 얘기했던 그 테러 협박 광고가 둘이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거죠. 두 개 같이 보면. 예. 자, 제가 신문 기사를 보기에는요. 보니까 헌재가 문제가 많네. 그러니까 광고가 합리화가 되는 거죠. 이런 광고가 할만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가령 아스팔트 유튜버들, 그다음에 어버이연합, 그다음에 전광훈류 이런 그 손과 발이 되는 그룹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스카이 데일리 같은 이 데일리 같은 극우적 신문, 그다음에 그 위에 조선일보가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국힘당과 윤석열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생활 정치 공동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 군사 반란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른바 파시즘적 어떤 이 목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봐요. 예. 시기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분명하게 격리시킬 거 격리시키고 법적으로 단죄할 거 단죄하고 살려둘 건 살려두어서 나아가야 될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그 공동체에게는 일종의 그 기회이자 행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가령 보세요. 스카이데일리 99명 미국 납치 그리고 일본 땅에서 조사를 합니다. 오키나와. 네. 근데 99명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3개 국가가 한국, 일본, 미국 3개 국가가 극심 심각한 외교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런데 이런 사안을 뻔히 이건 기사가 안 되고 이게 났다면 뻔히 아는 그 레가시 언론 120년 된 가까이 되는 이 언론사에서 조선일보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걸 TV조선이 10분 동안 받았었어요. 예. 이거 스카이데일리의 99명 납치 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주한 미군 당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 당국에서도 항의를 했어요. 우리 외교 통해서 했겠죠. 군 당국을 통해서 했던. 예.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 국가기관에서 그걸 잡았어야죠. 문제를. 왜냐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는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빤히 아는 조선일보가 그걸 그대로 확대 재생산해서 그대로 보여줬어요.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 TV가 한 10여 분 이상을 그 스카이데일리 일명 기사를 보여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미군이 한국 쪽에 항의를 했다는 기사를 쓰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선일보가 그 문제를 다루고 TV조선이 다루니까 나머지 이 극우에 준동하는 휩쓸리는 일반 대중들 아주 경사지게 아주 급하게 편향된 그 극우파 아스팔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최상목 대행 문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행이라는 게 과도기 체제 않습니까? 과도기면 어느 쪽에서 많이 흔들 거예요.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이럴 때 어떤 건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좀 전에 선관위에 91명 중국 간첩이 있어서 미군이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를 데려갔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면 여기에 관련된 부처 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그다음에 경제, 부총리, 경제 등 이쪽에서 그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발표해야 됩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가짜다. 네. 이게 국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국가의 이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걸 우리 비록 과도체지만 이 대행체지만 이거는 묻고 할 수 없다. 에? 경찰에 어디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책임 물으라고 하겠다. 이래야지 그게 어떤 제2, 제3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가짜 뉴스 뿌리고 흔들리니까 계속 흔들리는 그 거예요. 말씀은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도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적 뉴스를 그럼요. 확대 재생산하는데 어느 오히려 정파가 아니라 이건 국가에 방조하고 관한 있다. 문제잖아요. 국익에 관한 문제고 국가 이미지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단호하게 해야죠. 자, 그렇게 봐야 할 예. 뿐더러 그게 당국이 할 일이라면 조선일보가 할 일은 이 보도를 검증을 해서 만일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보도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게 조선일보가 할 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게 굉장히 속보로서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다룰 수는 있다고 보고요. 자, 그 다뤘으면 바로 취재 들어가서 이게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서 2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먼저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취재를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해보니까 원래 하는 아니더라라고 예. 하는 이를테면 문형배 헌재 재판관 이 양반은 고교 동창 카페 음란물 누가 흘렸다 이거예요. 네. 일부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언론은 뭐냐면 그게 진위를 사실 여부를 취재해서 보도해 주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이라면 당장 옷 벗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세력이 누가 왜 이런 가짜뉴스를 흘리는지 그걸 비판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차단이 되는 건데. 이런 이제 조선일보가 정말로 이제 너무나 선을 많이 넘어 버렸다. 이게 요즘은 충격이다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선일보는 스스로 부자 언론인데다가 영향도 대한민국 1등이고 늘 정권의
창출과 관련돼서 힘을 쓰고 있다 없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비판은 이제 충분히 제가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제시하라. 조선일보를 이런 딱 얘기인데요. 좁혀서 좀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일보 좁혀서 보면은요. 언론계 안에서 예. 언론계 안에서 우선 그 이 조선일보식의 보도 태도 이거에 대해서 맹렬한 그런 비판과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은 언론 상호 간의 비판, 건전한 비판 이게 우리들 그 미디어들 사이에 혹은 기자들 사이에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판이라는 건 참 좋잖아요. 자기한테 좋고 그 말하는 사람은 고마운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때 언론사 간 그 이 비평 혹은 비판적 그 시도를 했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여론 매체 부가 있을 정도로 한때 미디어 우리 그 현업에 대해서 각사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근데 비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언론이 유튜브도 비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상호 비판의 차원에서 때로는 뭐 큐레이션 서비스랄까 말이죠. 이 유튜브는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등급은 뭐 별세개다. 이건 하나다. 이것도 언론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해야 될 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일합니다마는 그것과 더불어 언론의 의무가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취재해서 보도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필재 선배님 말씀 100% 동의하면서도 그 비판은 다 이제 뭐 이해도 되고 뭐 당연히 비판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언론과 함께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언론이라는 그러니까 감시관 권력을 감시한다는 언론의 어떤 그 특수성 때로 인해서 권력이 언론에 대해서 이를테면 강제적으로 뭐 조치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정 기능이죠. 그러니까 아까 상호 비판도 있지만 또 하나면 기자협회라든지 그 신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이런 보도에서는 강제적으로도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정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언론계 내부에. 그럼 자정 기능이 없으면 결국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개입해서 자정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할 네. 수밖에. 예. 그게 이를테면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그럼 뭐가 조치가 뭐가 있어야죠. 저는 이제 언론의 자유가 문제 아니라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세상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강제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언론시국회의 대변인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단체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논의를 하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네, 저희도 뭐 유튜브를 하고 예. 또 그 성명을 통해서 하여튼 입장 표명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미 조선일보를 언론계 내란 수계로 규정하는 이 성명을 낸 일이 있거니와 다음 주엔 저희 유튜브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예. 조선일보 폐간 시민 실천단장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그 공론화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상호 비판도 할 뿐더러 또 저희 같이 퇴역 언론인들은 그 언론 운동 차원에서 그것도 이제 그 광의의 그런 그 작용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런 언론 퇴출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고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제 언론사 생활을 하시다가 뭐 군사정권 시절에 이제 파면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한겨레 신문 대표까지 하셨는데 그때 언론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정권에 부역하는 언론의 행태 최근에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 탄핵 국민에서 보여주는 이런 거구적 행태의 언론과 좀 비교를 하면 대동소이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졌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가 나죠. 예. 그때는 군사 정권의 직접적인 물리력, 기자가 기사를 한 줄 잘못 쓰면 곧바로 잡혀갔습니다. 안기부에 예.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고문도 받고 혼나고 들어오고 그건 뭐 기자뿐만 아니라 데스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사 쓰면 잡혀갑니까? 가령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예. 혹은 그 당시 민정당에 대해서 예. 가장 아픈 부분. 근데 그 아픈 부분은 기자가 취재해서 기자만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기자는 써야 되는데 그것을 뭐 크게 쓰든 작게 쓰든 하여튼 그런 권력이 싫은 기사를 썼다가는 바로바로 검열에서 걸리고 그리고 걸리고 또 기자는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워낙 그 억압 체계가 일상화되고 강화됐기 때문에 기자들의 처지를 독자나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간에 숨어서 기사를 쓸까.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동아일보 같은 데에는 그때도 군사 독재 시절에도 동아일보 같은 데는 야당지다. 혹은 뭐 민주적인 그런 거 기사를 많이 쓴다. 대학생들 노동자들 입장에서 기사 쓴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완전히 미디어 생태계가 바뀌면서 위기에 전통 저널리즘이 네.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어요. 상호 비판도 할 정신이 없어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부 각자 도생 자기 살 길로 가고 그리고 자기 검증이나 자기 발밑을 바라보는 일은 아주 소홀히 하고 그런 데다가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줄 동료 신문사, 동료 기자들은 입을 다 닫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 악성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내몰리면서 지금 그냥 아주 급속하게 전통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권위, 기존의 어떤 소통 능력, 기존의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이 새로운 뉴 미디어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라고 봐야죠. 각자 도생의 길을 가더라도 조선일보가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 조선일보의 기준은 아까 그게 다 얘기했지만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그 무너진 것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에서 정말로 불어난 내용을 가지고 아예 누군가가 의견을 내어서 우리 국가를 변란으로 일으킬 전에는 정도의 그래도 맞습니다. 언론이 하겠다고도 보세요. 받아줍니까? 언론이 왜 존재하는지 최소한의 어떤 그 합의라든지 자존심은 있었는데 그게 그 생존 앞에서 점점점 무너지더니 저는 요번에 이 계엄과 내란 국면이 우리 언론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 언론이 왜 있어야 되지? 이런 언론이 왜 필요하지?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시험대 선거죠. 이를테면 그 계엄 있고 다음 날 조선일보 칼럼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윤석열이 정말 이 정도까지는 인지는 몰랐다라고 나온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왔다.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또 이 정도 비정상일 줄은 몰랐다. 직언하는 사람들은 심한 경우 욕설까지 들어했다. 윤석열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극히 감정적이며 사려 깊지 않고 충동적이다. 아직 그걸 했거든요. 네.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미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언론은 왜 존재합니까? 선거 국면에서는 후보적 검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 왜 검증 안 했어? 그때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윤석열이 이렇다는 사람이라는 걸.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 유권자 알렸어야지.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야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미화했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속 이런 사람이라면 계속 감시까지 세게 감시했어야 되는데 감시 안 했습니다. 비판이 들어오면 오히려 막아주고요. 오히려 정정한테 가서 창으로 찔러주고요. 대응하고요. 이랬던 조선일보가 지금 와서 정말 내가 그랬잖아. 윤석열은 이런 사람이어서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이어서 계엄은 자폭이야. 너 때문에 나까지 망하게 생겼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이런 언론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자면 이번 계엄 사태는 내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도 언론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언론이 왜 필요한가? 이것도 언론의 자유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유효할 뿐더러 전 조선일보 약간 태세 전환 그런 느낌을 받는데 조선일보 오랜 평판 중에 하나가 킹메이커입니다. YS 이래로 정권 창출에 남들의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지금은 다음 대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언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조금 전에 이제 보셨는데 저분은 칼럼을 아주 잘 쓰는 기자 아닙니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조선일보 대표 칼럼니스트인데 자, 지금 이제 저런 보도도 이제 문제가 많다 또는 미리 알았는데 왜 그때 뭔가를 좀 개선하지 않았느냐 지적은 뭐 이해를 합니다만 조선일보 광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칼럼 쓰는 칼럼니스트, 논설위원과 주필, 기자, 광고국, 사주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 내부에도 기자협회가 있을 테고 노조가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것이 실제로 조선일보 이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잘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이게 공기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국민들 여론을 공격하는 무기로 지금 언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흉기죠, 흉기. 그 정도도 내부적으로 통제를 예전에 이런 한다거나 얘기 들었었어요. 합의가 안 됩니까? 아니 그리고 돈 문제면 다 그냥 다 패습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예. 그러니까 MBC 기자 저 이런 얘기하고 MBC가 부럽대요. 왜 뭐가 부럽냐? 그러니까 MBC는 막 선후배 하나 막 치고받고 싸운다면서요. 예? 기사 고쳐 이거 기사 왜 고치느냐? 예? 선배라고 뭐 기사를 놓고 언쟁도 하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는 그렇게 안 해? 언론사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조선일보 편집국은 조용하답니다. 위에서 지시따르면 다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 전날 어떤 이게 기사거리가 될까 안 될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끼리. 그리고 결론이 야 이거 기사거리 안 되겠다. 야 이게 괜히 시비 거는 거겠다. 기사를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다음날 조선일보 기사가 실렸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이제 물을 먹게 되겠단 말이야. 우리는 안 나갔으니까 다른 기자들은 그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제는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거 기사거리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괜히 트집 잡히고 언론의 권위만 떨어진다. 이거 쓰지 맙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썼냐니까 그 기사 제 기사 아닙니다. 아니 네 이름이 있는데 왜 기사가 아니까 저는 기사 이렇게 썼는데요. 위에서 다 뜯어 고쳤습니다. 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조선일보 그 노보에 이런 게 이게 실린 적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집단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정신과 치료 좀 받게 달라. 기자가 왜 우울증을 앓아야 되죠? 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양심에 어긋나는 반하는 기사를 쓰라고 강요받아서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 그래서 우울증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울증이 안 오면은 그 이상하죠. 네. 제가 그 기사로 사례를 하나 들을게요. 1월 23일치 보도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난동 사건을 다루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나는 이 기자가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그냥 건조하게 스트레이트로 자기가 본 것만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3, 4년 차 기자가 빤합니다. 우리가 기자 교육도 해보고 같이 부딪히면서 신문사 생활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근데 이것은 다 이제 데스킹 과정에서 바뀌고 제목이 바뀌고 해서 이제 둔갑이 되는데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를 시국 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혹시 읽었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깜짝 놀라야죠. 제목이 시국 사건이었어요. 프레이밍이에요. 프레임을 완전히 완전히 바꿉니다. 시국 사건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58명이 무더기 구속됐는데 16년 만에 시국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많은 수가 구속이 됐다. 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도가 시국 사범으로 둔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 인사 이제 뭐 네네. 그렇게 가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70명인가 구속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시국 사범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양심순 거죠. 네. 조선일보 시각은 반드시 아니 그 저런 기사 그런- 무서운 거는요. 저게 뭐냐면 용기를 주는 겁니다. 법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저 폭도들에게 용기를 그렇죠.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또 그 잠재적인 폭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면서. 아니라 저게 내란 선동이죠. 의도적으로 프레임 전쟁을 지금 거는 겁니다. 저런 식이라면은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은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윤석열을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80년도 전두환한테 모함받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럴 기자-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기사를 대한민국 1등 신문이라는 자들이 버젓이 만들어 가지고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소통을 왜 시도하니까 조선일보 내부가 조용하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기자 사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자기가 소속된 소속사가 있고 기자들의 준거 집단인 기자 사회가 있었어요. 이 말이 이제 사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사회 같은 그런 준거 집단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이제 잃었을 뿐더러 각자 자기 회사에서 사주에 그 장악돼서 그냥 셀러리맨이 된 거죠. 그게 그 가장 심한 신문이 조선일보라고 봅니다. 아까 매일신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가 매일신문만 해도 내부에서 반발합니다. 노조가. 조선일보도 과거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안을 이제 접하면서 저도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게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언론 기자 출신 뭐 이제 이런 거보다는 야, 이게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야, 이거는 정도에 넘어섰으니 관점이라는 것은 널리 권장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존재해야 하는데 자, 신문협회 있고 기자협회 있고 언론 노동단체 다 있는데도 조선일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할 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정 기능이 적극적으로 발휘돼서 그러니까 매체사 내부의 자정 기능 발휘, 그다음에 매체사들끼리의 건전한 상호 비판 이걸 통해서 자기 갱신을 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그게 없다면 네. 그게 지금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라져 있는 현실이고. 그렇다면은 남는 것은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제 상상과 능력으로는 너무 벗어나는 예. 일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이 얘기는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유튜브를 비롯한 뉴 미디어의 네. 거의 엄청난 공습 이것에 의해서 레거시 미디어는 자동적으로 밀려나는 거죠, 이제. 예,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운동가들은 자, 조선일보 폐간 운동하는 분도 있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언론 단체가 있고 뭐 상대가 어떻게 비판을 하든 뭐 종북이든 좌파든 주사파든 다 그거 사실 의미 없는 제가 봤을 때 헛소리 같은 이야기고요. 뭐 그거 자체가 거짓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설득할 거냐, 배제시킬 거냐, 아니면 아예 극복을 하는 뭔가 대안을 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온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뭐 일개 유튜버 주제에 제가 스스로를 좀 낮춰서 이야기를 하면 폄하하면은 아니 뭐 일개 유튜브 주제에 너희들이 무슨 조선일보를 대고 이렇게 비판해 저렇게 비판해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냥 귀에 윙윙거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보면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이 행태는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것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옹호하고 동조하고 특정 정치 집단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고 그 이익 중에 일부를 자신에게 다시 순환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이제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조선일보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면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언론 운동을 하면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물론 결과가 보이면 더 좋겠지만은 조선일보 폐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폐간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 팬덤 정치도 문제지만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특히 조선일보가 팬덤 독자에게 지금 포획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도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그 팬덤 독자들의 자연 수명과 함께 어쩌면은 조선일보도 운명을 같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런 그 능력을 잃은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조선일보도 위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저게 언론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또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 뭐 그다음에 지상파 종편 방송 뭐 지방신문 다 포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에서 받는 실제로 상업적 논리가 아니고 시장 논리가 아닌 사실상의 광고비와 협찬으로 유지 존속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국가가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아예 광고비나 홍보를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예.
참 이제 그런 말씀드리기가 제가 굉장히 불편한 것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예. 더 좋겠지만 제가 이제 볼 때에는 우리 광고 시장이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총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 떨어지는 비율이 훨씬 완만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비민주성, 경제 민주화가 덜 된 탓, 그리고 그 이 경제와 정치 권력의 야합 이런 유착관계, 것들에 예. 의해서 그 공간 안에 자기 일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보험이 만들어집니다. 광고주들로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 신문에 광고를 넣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광고주로부터. 그 광고를 가지고 여기 뭐 조선일보 백면에 나왔고 뭐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으니까 이 광고 가치가 그 광고 단가처럼 엄청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 조선일보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힘 때문에 조선일보한테 잘 보이려고 밑보이면 안 되니까 저기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잘못 지내는 건 우리 회사하고 굉장히 거북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그 광고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슨 포럼이니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그 포럼 같은 것을 많이 기획합니다. 이걸 통해서 뭉칫돈이 기업들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와 판매를 통한 그 이 언론사들의 수입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협찬이나 후원 이런 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험을 드는 식으로 하는 그 이 매체사와 광고주가의 관계도 저는 뭐 시간의 문제이지 급속하게 그게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게 지금 딱 들어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대기업이 광고를 하는 것은 광고 효과를 기대서가 아니고 보험 드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규범, 그다음에 규칙 또는 제도, 법률 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제 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정권 이어서니까 훨씬 더 많은 광고비가 MBC 같은 데는 엄청 깎이고 조선일보, TV조선은 엄청 늘어났다고 이제 제가 듣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언론이 선을 넘어섰을 경우에 제재를 해야 하는데 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이제 방치되고 있고 그것이 언론이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회적 흉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결국 존립 기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위의 논리, 비판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안 했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부라도 국가가 개입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며칠 전에 그 홍장원 전 그 국정원 차장이 헌재 나와서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겁니다. 대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앞에 대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평생을 국정원에서 이런 사람 입에서 평생 조선일보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조선일보 봤을 뿐만 아니라 예. 조선일보가 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죠. 예. 대조선일보. 권력을 창출하기도 하고 퇴출시키기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나름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자, 언론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불량품이나 하자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집니다. 언론도 그래야죠.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권력 감시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이제 해줄. 왜냐하면 언론이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좀 변해주세요. 윤리 좀 찾으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정권의 문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언론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그 합의로 제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징벌적 배상도 그런 중 하나일 거고요. 아니 그런 얘기 말인데 이게 이 정도면 조선일보에 의해서 저는 그 무슨 언론사냐 심리전 사령부직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 악이다 암적 요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법적 규제는 좀 조심스러운데 네. 오늘도 그런 공론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자정 기능이 만들어가는 없으면 거죠. 그다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정부가 그런
광범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고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사회까지 참여를 해서 그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안 공적 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문제가 어떤 장치를 우리 만들어야죠. 문제가 너무 안 사회적 하는 게 합의로.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재정 지원이 되든 몇년 아니면 전에 벌칙이 되든 몇 년 전에도 그런 그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려다가 문재인 정권 때 해보려다가 그냥 드롭시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나는 그 제도적인 보완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고 참 이런 토론을 하는데에도 약간 힘이 빠지는 게 뭐냐면은 개가시 미디어에 이제 힘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그냥 거의 나 때는 하고 우리 꼰대들이 하는 이런 식인 거지. 지금 실제로 보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그 안을 들여다봐도 실제로 그런 모양이 많잖아요. 하는 짓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아까도 이 얘기한 자정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거듭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고 해서 새로운 미디어 세계에 잘 적응해 나가도 살똥말똥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크게 기대가 안 된다는 게 내가 보는 평입니다. 힘이 빠졌다는 걸 제가 에피소드 2개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과거에 기사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우리가 해설 기사에는 그 실명을 실었습니다. 바이라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바이라인 달린 기사를 쓰고 나서 선배들이 하여튼 그렇게 이제 농담을 뭐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머리 올렸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뻑을 했는가 하면은 명함 200만 장 돌렸다 그랬습니다. 신문한테 200만 그 부수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대부분의 신문이 10만 부 안팎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문이. 근데 많이 나가는 게 뭐 10만 부 정도겠죠. 네. 예.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신문사 동료 가운데 하나가 1인 출판사를 차려서 책을 내놓으면 자기가 종사했던 신문에 광고를 실었는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오고 그러다 전화가 왔는데 다른 신문사더래요. 그러니까 광고 효과는 전혀 없고 광고를 실어달라는 다른 신문사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오늘날 신문의 그 현실입니다. 형편이 이제 그런 정도라는 것, 참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것이 아니면 현실에서 시민과 또는 소비자들과 완전히 거리를 이제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 여러분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뭔가 대안을 내기보다는 현상이 이렇다, 현황이 이렇다, 상황을 좀 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조선일보입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독립에 가장 앞장섰던 언론, 또 한쪽에서는 친일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 그 무엇이든 간에 지금 현재 조선일보가 광고 때문에 칼럼 때문에 스카이 이데일리라는 희한한 인터넷 매체와 동렬해 놓고 비판을 당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방송에서 저희들이 고강은 대표님 그리고 송영훈 기자님 그리고 이필재 기자님과 함께 스카이 이데일리와 조선일보를 비교하면서 방송했다. 이것으로 저희들이 전하고 싶은 내용을 가름할까 합니다. 오늘 세 분 이렇게 방송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괜찮았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 대표님. 전혀 그렇습니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필재 기자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송영훈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특집 토론 마련해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스픽스가 하고 있는 경성한우 광고 뒤에 또 나와 있는 인터넷 비교용 광고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주말 시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130만 명 구독자 돌파한 것은 모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끼고 격려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는 거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